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가 정말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SVB 공포가 유럽으로까지 번졌고요. 그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1% 가까이 밀렸는데 다행히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와 줬고요. 코스닥도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자마자 나온 속보죠. 일본이 한국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2년 8개월 만의 조치인데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본의 규제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은 목요일인 만큼 헤르메스 스탁데이로 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창환 본부장,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가 떠올랐을지 저희 주제 먼저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CBDC 이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분석,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섹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BDC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어제 발의가 됐습니다. 오늘 종목들 로지시스, KCT, 한네트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지만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종목들을 대응을 해봐도 될지, 만약에 투자를 해봐도 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그냥 이슈에 따른 모멘텀 플레이 정도로만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이게 CBDC 이슈가 사실 좀 오래됐죠. 좀 오래됐고요. 우리나라는 진짜 작년에 또 테스트를 했었고 그거에 따른 이제 진행 흐름들이 있었는데 관련주로 불리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벤사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전부터 이제 관련된 테마로서 엮였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KCS가 원래는 같이 CBDC 관련주였죠. KCT, KCS 이렇게 삼형제로 불리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요번에 KCS 같은 경우는 양자 테마로 엮이면서 좀 주가의 흐름들이 다른 상황이지만 한네트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CBDC 이슈가 있을 때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던 종목군들의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CBDC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런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글로벌 표준을 맞추는 이런 시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진행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을 좀 예를 들어 보면 중국도 테스트를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은 사실 종이 화폐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은 좀 빠르게 되겠지만 이게 어떻게 이 스테이블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사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이런 코인과는 분명 다른 부분으로 좀 작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다 진행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에서도 작년부터 계속적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기업들의 이런 모멘텀 플레이가 정말 실질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슈가 생길 때마다 테마가 형성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테마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대부분 꼬리가 좀 달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는 테마적으로만 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팀장님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종목들 대응을 해봐도 될까요? 비슷한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제 기억으로 21년도부터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형성이 되면서 주가의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비트코인 가격도 그때 고점 찍고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었고 고점이 굉장히 좀 있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CBDC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도 1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고 일단 도입 여부에 따라서
언젠가는 진행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다양한 국가에서도 보면은 일단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국가에서도 아직까지 활용이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감대라든지 네. 특히 디지털 화폐다 보니까 사실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풀어내야 되는지에 따라서 당국이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사실 패권 전쟁에서 좀 승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화폐 쪽으로 해서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정 시 같은 경우에서 뭐 사용을 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처럼 선물을 할 수 있다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달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 본위제에서 달러 본위제 그리고 그 다음에 화폐에 따라서 패권 전쟁을 펼치는 거에 따라서 그쪽에서 좀 중점을 두고 있다. 그거에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에 조금 예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속도를 높이긴 해도 아직까지 풀어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다. 그거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지금 관심을 계속 두시되 트레이딩하는 요소로만 보시고요. 특히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좀 더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CBDC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 유효하지만 지금 당장 도입되는 건 아니고 종목들도 거래량이 실렸지만 크게 급등하진 않았기 때문에 종목 대응도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반도체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세워진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죠. 저희가 방금 읽어드렸던 속보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사실 일본의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두 분이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같은 관점이실까요? 네,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큰 네. 영향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사실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다시 턴을 하기 위해서는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는데 1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바닥을 치고 하반기부터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1월 때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재고 현황을 살펴보면은 재고 소진이 그렇게 빨리 나오지도 않고요. 특히 재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재고에 따른 부담감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업황에 따라서 개선이 언제 될지 특히 하반기부터 개선이 언제 될지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사실 오늘 나왔었던 이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반도체 단지를 하겠다는 부분도 사실 좋은 이야기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쪽에선 이 정도의 투자 규모를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좀 잡기 위해서 TSMC와의 격차를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네.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TSMC와의 매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물론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매출 규모는 조금씩 감소를 했지만 감소폭이 삼성전자가 더 크게 나오게 되면서 TSMC와의 매출 폭이 더 크게 벌어졌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작년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를 양산하겠다는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여전히 TSMC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뭐 세계 최초로 뭘 한다라고 해도 고객들이 찾지 않는다면 매출적으로나 뭐 영향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업황이 턴을 하기 위해선 재고량이 계속 줄어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TSMC와의 격차가 계속 줄어나가는 모습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시장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여전히 5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제가 방송 전에 본부장님께 이 공장 투자에 대한 이슈가 삼성에게 호재냐 악재냐라고 여쭤봤었는데 뭐 악재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까지 호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사실 그동안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투자가 뭐 주가 반등에 빌미를 줄 만한 그런 모멘텀은 아닌 거죠? 뭐 장기적으로 보면 호재긴 호재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진행해야 될 산들이 좀 많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업 기간이 20년이죠. 아, 20년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큰데 지금 이미 미국 공장에서 공장을 짓고 있죠. 근데 철강이라든지 가격들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게 거의 벌써 한 10% 정도가 올라가서 그거만 해도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추가적인 민간 투자를 진행하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어서 실적적으로도 훨훨 날아다니고 있으면 뭐 감당이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최근에 이 수출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 반도체 쪽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무역 수지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재고 반도체 수가 역대 최고치 29조 수준이죠. 엄청나게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유가 떨어지는 거 보면 이제 수요단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반도체가 조금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생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부양책이 뭔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흐지부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이 투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종목군들 특히나 소부장 쪽에서의 좀 강력한 반등 흐름들이 나왔지만 이게 투자가 진행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워낙 길고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거에 대한 만약에 시각이 생기게 되면은 또 약간의 좀 흐지부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오늘 발생한 이슈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 2차 전지라든지 로봇주들이 워낙 높은 위치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업황 자체가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이 정도로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TSMC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상당히 커 있는 상황이죠. 사실 TSMC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사실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삼성이니까 할 수도 있어 라는 기대감은 언제나 갖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나오기에는 지금 상황 자체가 조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 있는 공장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는 좀 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재무적으로 지금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부족해진 상황이라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업황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좀 대규모 투자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약간의 좀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관점에서 뭐 물론 좋은 얘기지만 너무 뒤까지 좀 우리가 길게 봐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년간 300조 원이라는 투자 계획은 정말 좀 장기적인 숫자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올해 하반기 정도면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불안 개선이나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 상태면은 올해 하반기에도 주가 반등, 주가를 돌리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또 해주시네요. 그런데 반도체 섹터를 봤을 때 제가 이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네. 반도체 섹터는 지수를 이끄는 섹터다 보니까 사실상 수급적인 요인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 돌아오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이틀 전에도 지수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물론 반도체도 상승하겠지만 그것보다는 2차 전지가 더 회복 탄력성이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그 이유가 외국인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더 집중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턴을 하기 위해서 물론 하반기에 실적이 다시 한번 좋아지게 된다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선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 더 돌다리라도 두들겨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지 여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오늘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좀 올랐는데 소부장주에 대해서도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대량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리지 않으면 추세는 유지가 될 확률은 있어요. 다만 그게 이제 얼마나 길게 갈 것인지가 좀 중요하고요. 네. 뭐 일단은 SFA 반도체가 뭐 대표적으로 오는 종목 중에 하나죠. 거래량도 4,000%가 터졌고요. 근데
주가의 위치 에너지를 보면 실적도 보시면 좀 많이 좀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우하향하다가 오늘 거래량 빵 터지면서 지금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매물대가 좀 약하긴 하지만 조금 더 상승력이 나왔을 때 분명 요 부분부터 이제 발목 잡히셨던 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분명 거기에 따른 차익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중장기적인 이 모멘텀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그 상승력이 크게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좋고 완벽하게 턴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제 뭐 장기적으로 좋을 거야 하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또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아마 이런 좀 매매 트레이딩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MSCI AID 있고요. 또 이제 엔비디아의 또 20일부터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에서 분명 이런 챗 GPT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좀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트레이딩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이슈를 눈여겨보면서 그에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저희가 정부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 다뤄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디스플레이입니다. 중국에 빼앗긴 세계 1위를 되찾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지난달에 저희가 디스플레이 섹터를 짚을 때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겠냐라고 팀장님께 여쭤봤었는데 그때 XR 시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이번에 또 다시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관련 주가 크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좀 뒷받침하는 역할로 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시장 판도가 OLED 쪽으로 좀 더 관심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중국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독점을 했어요. 특히 LCD 쪽에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OLED 쪽에서 좀 강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사용처를 확대를 하게 된다면 그거에 따른 LCD에서 OLED 쪽으로 판도가 좀 더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OLED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TV 쪽에서만 국한이 되었다면 이제는 태블릿, 노트북 굉장히 다양한 전장기기까지 특히 XR이라든지 VR 쪽으로도 확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따라서 매출 단가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OLED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LCD보다 가격대가 약 5배 정도 높은 점이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실상 사용처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사용처를 확대를 하게 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OLED 쪽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쪽,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미국 IT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관련했을 때 특히 미국 쪽에서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탈중국에 대한 부분, 특히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 그러니까 부품사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중소형주 OLED 관련주 여전히 괜찮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주가의 강한 상승력이 나왔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OLED 관련주 괜찮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소형 관련주 어떤 종목 위주로 보고 계신지 네, 저는 궁금하네요. 그중에서 선익 시스템이란 종목 계속 좋게 보고 지난달에도 있는데 말씀해 주셨죠? 네, 그쪽에서 저는 여전히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지만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봤을 때 특히 뭐 애플이라든지 관련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중에서 괜찮게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탄력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특히 중소형주 쪽에서 탄력성이 좀 굉장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차트적으로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XR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XR 기기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할 종목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쪽으로 보고 계실까요? 비슷합니다.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네. 뭐 코세스라든지
사실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얘기 나오는 쪽은 뭐 비슷해요. 게다가 이제 선익시스템이 이제 미니 마이크로 LED 쪽에서는 전 세계 점유율 1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섹터 내에서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움직일 때는 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장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최근에 좀 눌리다가 오늘 이제 한번 살짝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테슬라, 이 MS에 대한 이런 AI 데이 이런 것들이 다 좀 같이 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반기로 들면서 이제 추가적인 XR 기기들이 공개가 될 예정이죠. 그리고 뭐 AI라든지 뭐 소형 위성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고부가 산업들에 대한 이런 인프라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XR 기기에서도 뭔가의 좀 전환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뭐 OLED TV 당연히 좋죠. 근데 네. 대부분 다 TV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변화가 나오더라도 뭐 엄청나게 급변하는 변화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변화가 나온다면 로봇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XR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XR 기기들을 산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야 기기적인 좀 혁신의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적어도 휴대폰 관련된 시장 정도는 유지가 된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그러한 전망치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커질 디스플레이 XR 시장 안에서 수혜받을 종목 두 분 다 선익시스템, 뭐 코세스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왔을지 만나보시죠. 네, 고점을 높여가는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삼성출판사 이야기해보요. 신규 상장주 금양 그린파워까지 내일 주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케미칼이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LG 엔솔, SK온과 연내 협력하겠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 LFP 양극재 사업도 진출하겠다고 말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지금 매수해봐도 될지 두 분께 물어보도록 하죠. 네, 포스코케미칼 예스로 일치했습니다. 크게 쉬어가는 게 거의 없이 꾸준하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내일도 상승해줄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에코프로가 조금 잘 스타트를 끊어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조정이 나왔지만 네. 사실 이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도 소재단에서 양극재, 음극재 모두 가지고 있고, 요번에 또 LFP 관련된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또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뭐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리튬 쪽도, 그래서 이제 포스코 엠텍이 같이 시대가 좀 분출이 됐잖아요. 그런 쪽으로의 좀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수주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하고요. 향후에는 음극재에서도 분명 메리트를 부각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굉장히 잘 갔는데, 뭐 LNF라든지 뭐 포스코케미칼도 물론 잘 갔죠. 근데 그 상승력을 비교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열릴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요번에 LFP가 조금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테슬라 쪽에서도 이런 반값 제조에 대한 이슈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FP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부각이 되는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런 포스코 그룹 자체가 워낙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뭐 밸류적인 부분으로 보면 2차전지 섹터는 고평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소재 기업단에서의 앞으로의 비중들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뭐 약간의 조정들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동그라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도 동그라미 의견을 같이 주셨는데, 오늘 관련주로 세아 메카닉스 종목도 두 자릿수 상승을 했고 웰크론한텍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어요. 관련주들도 함께 포스코케미칼과 앞으로의 상승 이어갈까요? 저는 2차전지 섹터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그중에서도 2차전지 섹터는 1월, 2월, 3월 안 빠진 날이 없습니다.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2차전지 섹터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소재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시대가 계속 열리게 된다면 전기차의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에서 원가 비중이 좀 많은 소재 쪽에서
특히 매출적으로 큰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매출이 기대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밸류를 좀 땡겨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고 거기에 따른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추가적인 성장이 계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관련주들에 대해서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출판사 보도록 할게요. 이 핑크퐁이 사우디 투자부와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아기상어의 인기와 함께 삼성출판사의 주가도 힘을 내줄까요? 두 분 다 노라고 주셨습니다. 뭐 차트적으로만 딱 놓고 보면은 추세가 뭔가 꺾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뭐 내일이나 다음 주도 추가적인 상승은 힘들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일단 기업을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의 모멘텀, 물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테마가 엮여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정책적이라든지 MOU에 대한 기대감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투자를 할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는 점이 실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출판사 작년 실적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관련했을 때 전년 대비 매출 같은 경우에는 30%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낮고요. 영업 손실도 적자가 낮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실적이라도 뒷받침이 돼야지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좀 든든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출판사도 저출산 정책 관련주로 묶일 줄 알았는데 뭐 꿈비나 메디앙스 같은 종목들 올라갈 때 좀 조용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꿈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 시세가 분출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성장이 계속 가능하게 나오는데 네. 삼성출판사라도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최근 시장에서 힘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섹터 내에서 일부 종목군들, 그러니까 1등 아니면 2등하는 종목군들만 계속 시세를 분출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소외가 받는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출판사도 그거와 비슷한 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본부장님도 노를 두셨는데 제가 방송 전에 여쭤봤을 때 아기상어는 너무 사고를 우려낸다. 이 모멘텀 언제까지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사적인 대화를 공적인 것까지. 예. 네, 그렇죠. 일단은 뭐 꿈비랑 차이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꿈비는 핫해요. 맞아요. 핫해요. 정말 많이 씁니다. 음. 이 쿠션 아시잖아요? 실제로 네.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기상어 물론 엄청 대단하죠. 음. 근데 아기상어로 이미 주가가 갈 만큼은 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간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업황이 좋아질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희망이 조금 있으면 미래에 대한 이런 가치를 소급해서 가져오면서까지 좀 긍정적인 부분을 갖는데 이렇게 약간의 좀 모멘텀 플레이가 지나고 나서 주가가 우하향할 때는 실적이 안 좋은 게 정말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게끔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잘 얘기를 해준 것처럼 이 문구류 쪽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결 실적이 빠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로 만약에 정말 엄청나게 실적적인 기여가 나올 만한 모멘텀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2021년 8월, 7월 요때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26,000원대 슈퍼 매물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정책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이 터지더라도 사실 이 부분을 뚫고 엄청나게 상승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년 정도의 흐름을 보시면 모멘텀 나와서 급등이 나오더라도 죄다 꼬리가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물량을 뒤집을 정도의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기상어로 그거를 뒤집기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봤을 땐 좀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물론 지금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선순위가 생기겠지만 저는 약간의 조금 보수적인 부분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X 의견을 드렸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출판사 두 분 다 노를 주셨고요. 마지막은 금양 그린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시장 폭락한 날 나홀로 상한가 기록한 데 이어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강세를 이어갑니다. 과연 내일도 다음 주도 갈 수 있을까요?
네, 두 분 다 예스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맨 처음에는 금양의 관계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점. 그런데 주가는 금양이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급등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금양 그린파워 기업 자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오늘 변동성이 진짜 심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동그라미를 드린 이유는 일단 하나입니다. 지금 최근에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을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기에 대한 이 부분에서 이슈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 뭐 생산 차질도 있고 이런 이슈들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 지역에서 많이 늘어날 예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성장 기조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을 보시더라도 작년 대비했을 때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제 주요 주주 좀 변동이 나왔는데 지분이 좀 확대가 됐죠, 임원들의.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이 지분들이 확대가 되는 것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3월 16일에 이제 기준으로 직전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어쨌든 이 지분 취득한 것들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기다려 보자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주가 장중 변동성이 좀 크더라고요. 네. 우리 팀장님도 내일 뭐 다음 주 상승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지 주가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세 깨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위아래로 좀 네. 오긴 했지만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재룡전기라든지 좀 관련해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좀 키워드로 꼽히고 있고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소급 부분에서 뭐 용역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다양하게 실적이라든지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이슈가 나온 섹터와 종목으로 시장 정리해 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헤르메스 스탁데이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